흔히 유럽의 중세라고 하면 지성의 암흑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필두로 한 신중심의 사고방식과 문화, 관습 같은 것들이 사회적 다양성과 과학적 발전을 상당 부분 저해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넘어선 근대를 인간 이성의 시대, 그저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게 된 기념비적인 시기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인류가 지적으로 계몽된 시기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칸트와 뉴턴은 인류사에 있어 대단한 지적 성취를 이뤄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근대라는 것은 언제, 어떤 계기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거의 모든 학자에 의해 근대를 연 철학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륙의 합리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 데카르트가 쓴 책 방법서설의 1부부터 4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책 방법서설의 일부는 학문에 대한 고찰입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일종의 수필 형식으로 자신의 유년 시절에서 이어지는 생애를 짤막하게 요약하고 제도 교육의 장단점, 학문의 특징 등을 분석합니다. 데카르트에게 있어 양식, 즉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든 뉴스나 인터넷에서든 자신의 분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 논란이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반면 탁월한 이성의 힘으로 명망 있는 학자가 되거나 현명하게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보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능력의 평등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좋은 정신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이성적 태도의 수준에서 차이가 보이는 건 그들 각각이 타고난 잠재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 환경의 요청 때문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누구나 올바른 이성의 사용법, 훈련법을 익힌다면 탁월한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책에서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내 이성을 이끌어 가려고 힘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죠. 데카르트는 자신이 학문의 길에 들어서 정진하면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자기 삶을 간략하게 묘사하는데요. 데카르트는 어려서부터 인문학을 배우면 인생에 유용하면서도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학교에서 공부했음에도 기대한 바를 충족하지 못했죠. 물론 학교에서의 교육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다양한 학문 분야, 예컨대 문학, 수학, 철학, 법, 의학 등의 분야가 각각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이들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기엔 부족하다고 데카르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학문들은 분명한 장점만큼이나 뚜렷한 단점, 한계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그의 견해에 따르면 철학은 지난한 논쟁의 역사에서도 그때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문들은 그 근본 원리를 철학으로부터 빌려옵니다. 경험적 데이터를 모아서 일반 원리를 추출하는 귀납적 추론의 방식을 비롯한 논리학적 체계나 우리 삶의 방향성을 조성하는 모든 도덕적 관습 원칙에 깃들어 있는 이론적 배경들처럼 말이죠. 따라서 학문의 체계는 불분명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깨닫고 실망한 데카르트는 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글 공부를 때려치우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양한 체험의 기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온갖 편견, 무모한 확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죠. 데카르트는 몸과 정신의 관계에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합리론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지적 훈련에 있어 경험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2부는 방법의 주요 규칙으로 데카르트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학문적 방법론을 전개해 가는 챕터입니다. 데카르트는 여행 중 독일의 한 마을에 머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여러 사람의 손과 의도가 개입된 작품보다 한 사람이 홀로 주도하여 완성시킨 작품이 더 완전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관념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 여러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주관을 무질서하게 조합해 만든 학문 체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 문제의 양상을 진지하게 고찰해 보는 게 더 탁월한 결론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에 따라 과거부터 전승되어 온 지식이나 이론 역시 의심 없이 맹종하기보단 그것을 이성의 기준에 비추어 그 근간을 판단해 본 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습적 지식들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하여 지키고 전수해온 지식인데, 그렇기에 그 지식 체계는 개개인에게 하나의 거대한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의 타당성을 분별하게 해주는 이성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카르트는 여기서 이성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규칙을 소개합니다. 이 규칙들이 책에서 핵심이 되는 방법론이죠.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확실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외에는 어떤 것도 전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의뢰 그랬겠거니 하는 요소들을 머릿속에서 전부 배제하라는 거죠. 편견과 속단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검토할 난제의 전체를 완전히 분해해 가능한 작은 단위로 그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리하여 나열하라는 거죠. 예컨대 가족의 화목이 목표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취미와 장단점, 선호도와 저마다의 관계망, 집안의 경제적 형편 등 그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을 쪼개어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쪼갠 요인들 사이에 위계를 설정해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가장 복잡한 인식에까지 이르도록 순서대로 인지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설령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서나 위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임의적으로 쉽고 어려움을 부여해 순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가족의 화목을 예로 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계획의 가장 어려운 마지막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계획의 시작부터 강조해선 안 되겠죠. 반면 좋든 싫든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훨씬 쉽고 단순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한 시작부터 어렵고 복잡한 최종 목표까지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이전 단계까지의 이성적 활동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단계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바에서 빠뜨린 건 없는지, 중간에 잘못되거나 더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는 과정인 거죠. 데카르트는 배움에 있어 이 4가지 순서만 지키면 뭐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방법론을 반복, 숙달하면 어떤 대상이든 전보다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분야를 막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아마 여러분도 종종 느끼시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다가 적기를 놓쳐버릴 때도 있죠. 영상에선 간단한 예시로 가정의 화목을 들었지만 실제로 이 방법론은 정치적 의제, 경제 문제, 사회적 탐구나 과학적 실험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성의 규칙입니다. 상수란 모든 것들이 결국 이성적 작업이기 때문이죠. 3부와 4부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원칙을 이용해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데카르트는 우선 이러한 이성적 숙고에도 결론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나 주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시간을 충분히 더 들여서 작업을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겠지만 당장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나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데카르트가 예를 들기로 새로 거주할 집을 지을 때처럼 이성을 사용해 지식의 확실한 기반에 다질 때 임시로 지낼 만한 거처가 필요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이성의 임시 거처를 도덕적 원칙으로 부르며 3가지로 구분하죠. 그중 하나는 법률과 관습, 온건한 상식에 따를 것입니다. 즉, 이성적 분별력을 발휘해 스스로 판단하기엔 행동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을 땐 법률이나 관습, 온건한 상식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죠. 여기서 온건한 상식이란 상식 중에서도 극단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행동에 있어
확실한 태도를 취하며 받아들이기로 한 의견은 끝까지 받아들여 따를 것입니다. 이는 독단이나 편견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기약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보단 어느 한쪽으로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즉 어줍잖게 망설이며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 번째 원칙은 나를 이기며 내 욕망을 바꾸려 노력할 것입니다. 즉 세계의 질서를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바꿔 상황을 타개하라는 거죠. 내 외부에 있는 것들, 자연이나 사회에 속하는 것들은 내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 나의 정신, 마음은 노력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 충분히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죠. 물론 데카르트는 이 경지가 오랜 명상과 훈련이 필요한 경지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자유로운 힘을 믿고 자신을 정진해 나간다면 세상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는 상황보단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성의 임시 거처까지 마련한 그는 이제 진리 탐구를 위한 확실한 기반을 찾기 위해 생각을 전개해 갑니다. 튼튼하고 좋은 집, 즉 확실한 지식의 체계는 가장 확실한 기반 위에 지어져야만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린 뒤에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죠. 만약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사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학문적 지식의 체계를 구축해가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먼저 감각적 지식을 의심합니다. 소위 말하는 오감이 확실한 것인지 의심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창란을 일으키기 쉬우며 언제나 확실한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시각 정보는 빛의 반사에 불과하고 후각이나 청각 정보도 몸 상태, 환경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달리 느껴질 수 있죠. 따라서 이것들은 진리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데카르트는 수학적 지식, 추론을 의심합니다. 수학적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이나 그 결론에 대해 의심할 수 있냐는 거죠. 이에 그는 가장 단순한 수학 문제에서도 사람들은 계산 실수를 범하기도 하며 따라서 세간에 알려진 수학적 내용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 역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니 수학적 지식도 진리의 기반이 될 수 없죠. 다음으로 데카르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실의 실제성을 의심합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꿈의 내용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데요. 말하자면 장자의 호접 지문과 유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현실이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즉 현실의 실제성 역시 진리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의심을 거듭하여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던 그는 문득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감각적 정보, 수학적 지식, 현재의 실제성 등 거의 모든 것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이 사실인지 다소 억지를 부려서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억지를 부려도 어떻게 의심해 보려 해도 절대로 의심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의심하고 있는 순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의 존재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필연적 존재가 되는 거죠.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필연성이 생각하는 나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를 그치면 지금까지 의심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고 해도 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의 실체이며 그 본질은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데카르트의 책 방법서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철학의 제1원리, 코기토 명제까지 도출되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5부 6부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코기토 명제를 하나님과 관련된 논증으로 불분명하게 비약해버립니다. 이에 따라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인간 이성을 해방시킨과 동시에 다시 신에게 귀속시켜 버렸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혹자는 데카르트의 하나님 옹호가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위장이었다는 거죠.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가 혁신적인 이유는 인간 존재의 근간을 신이 아닌 개인, 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는 거죠. 데카르트 이전의 모든 존재는 그저 신에 포섭되어 있는 신의 창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에 의해 주체라는 개념이 생겨나자 이에 대비되는 객체, 즉 자연이라는 대상이 부각되고 이때부터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이 신의 작품이자 일부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실험하며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나 사제의 말에서 진리를 구하면 될 뿐이죠. 그런데 주체와 객체의 구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대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실험해야만 했습니다. 객체는 주체의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어떤 의미에선 근대 자연과학의 혁명, 발전 역시 데카르트적 주체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데카르트 세대 직후에 뉴턴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의 말씀으로부터 인간 이성을 해방시킨 철학자, 근대를 열고 우리에게 주체성을 돌려준 근대 철학의 아버지, 이것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가 오늘날에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인 것입니다.